자, 비즈니스 제품 미니 특강은 어제 이어서 계속 우리가 효소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효소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지금 먼저 복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효소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효소라는 거는 결론은 세포 안에서 널리 분포돼서 생명체 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하나의 그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유기 화합물이 효소라고 하고요. 촉매 역할.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IMM 이상 리더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우리 IMM 분들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후원 육성방이나 어떤 파트너 사람들에게 어떤 촉매 같은 그런 역할이 우리 IMM들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올렸는데 이제 모든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건강에 대한 관련 제품 관련된 이 비유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리더로서 거듭나는 분들은요, 일단 파트너 사람들에게 그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더십이 이 효소와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소, 즉 효소는 이런 생명체 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데 어떤 관여를 하냐? 이런 촉매 작용에 의해서 즉 모든 생명은 이 효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었고 우리가 이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가는 효소도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헬룰라제 이런 것들이 있다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효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효소, 매실, 원액, 효소, 다이어트,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이제 효소도 둘로 나눠지더라. 어떻게 나눠진다? 체외 효소와 체내 효소. 내가 원래부터 내가 갖고 태어난 가지고 있는 그런 효소가 체내 효소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즉 식품 효소가 있다. 그래서 효소라는 것도 식품 효소가 있고 즉 체외 바깥에서 들어 먹는 식품 효소가 있고 체내 효소가 있고 이 둘의 차이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가 다르죠. 즉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건 이 체내 효소고요. 이 체내 효소가 원형 엔자임, 잠재 효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체내 효소가 중요하다. 이 체내 효소가 좀 나오겠지만 각 개개인마다 총량제, 각자 갖고 태어나 다르다. 근데 이러한 효소들을 이 효소들이 이 소화 효소로 많이 쓰이면 사실 대사 효소로 많이 쓰여야 되는데 소화 효소로 많이 쓰이게 되면 이 효소가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고 이 식품 효소를 먹는 이유도 이런 소화 효소를 많이 쓰이는 걸 좀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 효소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보통 이런 소화 효소와 뭐 이거는 식품 효소도 식물성과 효소가 나눠진다는 거. 결론은 식물성 효소가 더 좀 건강에 도움 된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여기 나오죠. 결론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 효소를 덜 쓰게 이런 식품 효소를 먹는 이유는 우리 어떤 갖고 원형 엔자임 그런 갖고 있는 체내 요소를 소화 요소를 좀 덜 쓰게끔 해서 대사 요소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위를 바꾸어 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을 먹는다라는 얘기 했었고 체내 요소는 화학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이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소들의 또 그 체내 요소가 불완전한 완전치 못한 체내 요소는 또 질병으로 바로 좀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체내 요소가 우리 몸에 4,000여 종이 발견됐는데 아직까지 이 효소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소는 총량의 법칙,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분이 이런 효소의 아버지라고 하는 에드워드 하웰, 효소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러한 하웰 박사의 효소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소, 잠재 효소는 양이 정해져 있다.
청량되다. 그래서 이 원형 효소, 이 잠재 효소를 소화 효소보다는 대사 효소가 더 많이 쓰일 수 있게끔 했을 때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보면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소화 효소를 80%, 대사 20%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80% 정도 쓰이는 거를 10%만 대사 효소 쓸 수 있다라면 우리는 더 훨씬 더 장수할 수 있는, 무명 잘 수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효소를 많이 먹는 것도, 즉 파워 칵테일에 있는 효소가 효소가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 소화 효소를 좀 덜 쓰게끔 하고, 그 대사 효소 더 쓰게 해서 이 대사 효소는 해독해주고 배설해주고 이런 것들에 쓰이기 때문에, 또 피가 맑아지고 하는 것도 다 대사 효소가 작용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 체내 효소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요. 이게 좀 약간 내용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메커니즘 얘기를 할 건데요. 예, 보면은 이제 요건 이제 겹친 얘기입니다. 체내 효소란 무엇인가라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이런 효소가 촉매작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 몸의 그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효소가 반응 물질인 기질과 결합하여, 여기서 그냥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소 그리고 기질, 기질과 효소 복합제를 만들고 이 기질 효소 복합제가 최종 산물로 전환됩니다. 이때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면, 이게 이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화효소 분자, 효소가 있어요. 기질과 효소가 만나서 하나의 기질 효소 복합제를 이렇게 이루게 되고, 최종 산물로 전환되는데, 최종 산물로, 즉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효소를 만나서 즉 기질 효소 복합제를 이루면서 이게 바뀐다. 어떻게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고, 또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뀌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요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네. 효소라는 거는 이제 그 기질이라는 건 뭐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그런 기질이에요.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포도당, 지방산 안에 바뀌는 거,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이때도 이 효소는 변함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반응에만 관여하며 이를 효소의 기질 특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어떤 기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프로테아제, 하나의 효소잖아요. 이게 한 자물쇠예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반응에만 관여한다는 거예요. 프로테아제가 뭐 탄수화물과는 열쇠가 안 맞아요. 열쇠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듯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프로테아제라는 효소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거는 뭐 이 얘기를 들어도 당연히 그럴 것 같죠. 열쇠와 자물쇠 모델. 그리고 기질효소 복합제 형성 시 조효소의 역할. 예, 조효소. 여기도 알아야 될 게, 아까 기질, 조효소 이런 것처럼. 근데 효소, 근데 이 조효소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조효소. 보시면 체내 효소의 25%는 화학 반응에서 기질 효소 복합제를 형성할 때, 즉 탄수화물이 효소와 아밀라제가 만나서 이제 포도당으로 바뀔 때,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의 공동 인자가 필요하며, 이 공동 인자를 조효소라고 합니다.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반드시 이 조효소라는 게 필요하다. 이 조효소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그러니까 우리 파워 칵테일 안에 그런 비타민, 또 그런 영양소들이 또 같이 함께 다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보통 비타민과 미네랄은 주요소라고 불리고 그렇게 하죠. 뭐 그런 것처럼 주요소라는 개념. 그러니까 결론은 또 효소가 있어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다. 근데 어떤 비타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의 이 피라미드 구조에 영양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는 영양소가 뭐라고요? 이거 미네랄 공부하시면 알아요. 최상위가 미네랄이고 그리고 효소, 탄수화물, 지방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우리가 땔감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불을 붙이는 게 효소, 비타민, 미네랄인데 거기서도 특히나 미네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비타민마저도 미네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도 조효소로서의 비타민과 미네랄.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없이는 종합적인 거예요. 또 어떤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부분이 아닙니다. 참 건강은 공부할수록 또 되게 복잡하고 우리 몸이 굉장히 신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질 효소 복합체 형성 시 효소 방해인자라는 게 있어요. 방해인자. 이 방해인자. 그러니까 지금 조효소는 도와주는데 반대로 조효소가 아니라 이런 걸 방해하는 방해인자들이 있다. 우리 몸의 화학 반응에서 기질 효소 복합체를 형성할 때 이게 뭐예요? 자물쇠와 열쇠가 만나는 그 복합체라고 합니다. 기질 효소 복합체. 기질 효소 복합체를 형성할 때 방해인자가 있습니다. 방해인자는 우리 몸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로 활성 부위를 직접 차단하는 경쟁적 방해인자와 효소의 다른 부위에 작용하여 활성 부위를 비활성화하는 비경쟁 방해인자가 있다. 이 방해인자도 두 부류가 있네요. 경쟁적 방해인자와 비경쟁적 방해인자가 있다. 이런 효소 방해인자 중에 뭐 치료 약물 중에서 고혈압약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대표적인 효소 방해인자이다. 고혈압약. 고혈압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효소 방해인자를 갖고 있으니까.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전환효소 억제제. 그러니까 이러한 효소가 반응을 하는 거에 방해하는 놈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물질. 우리 몸의 화학물질도 이런 방해인자고요. 이런 부분들. 자, 미국인의 100만 개 유전자 이용 중 3분의 1이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효소 비활성화로 화학 반응이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생화학자 브루스 에임스라는 교수가 지금 연구한 이런 연구 자료인데요. 50개 이상의 유전 질환이 효소가 불완전 비타민 공동인자 부위를 갖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100만 개 정도의 유전자 이형을 가지고 있으며 100만 개 정도의 유전자 이형을 갖고 있으며 그 가운데 3분의 1이 비타민과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영역이 있습니다. 즉 비타민 부족으로 여기서 그냥 기억할 거는요. 비타민 부족으로 효소 비활성화가 돼서 이러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인 거고 생화학적 대사 이상은 불완전한 효소 작용에 기인한다. 불완전한 효소 작용에 기인한다. 또 이러한 어떤 비타민 부족만이 아니라 효소에 문제가 있거나 효소와 결합하는 조효소에 문제가 있다면 기질이 증가하고 최종 산물이 감소한다. 또한 기질과 최종 산물은 음식 섭취량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섭취 양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요. 어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음식을 많고 적음의 문제라고 해요. 뭐 과식이 안 좋다는 말이 그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생화학적 대사 이상은 유전적인 효소 문제이거나 기질의 그러니까 유전적인 효소 문제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효소 이제 체내 효소 이거나 기질의 과다 공급 너무 많이 먹는 거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 단백질 너무 많이 먹고 지방 너무 많이 먹고 기질의 과다 공급 또는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결핍이 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기질이나 최종 산물의 양이 과다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결론적인 얘기네요. 이런 유전적인 어떤 효소 문제, 효소가 부족하거나 효소가 있어도
그 효소와 결합하는 기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조효소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기질의 과다 공급이라는 거는 소식하라는 얘기고,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결핍이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항상 효소를 덜 쓰게 하는 효소 식품들을 먹으라는 얘기, 식품 효소를 먹으라는 얘기고, 이런 얘기는,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약 4천 종의 체내 효소 중 약 25%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효소의 불완전 공동 부위 인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만 제대로 보충해줘도 이런 효소의 불완전 공동 인자가 25%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이 효소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체내 효소 활성화를 위해서 5가지 라이프 스타일, 이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적인 사회 연결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자, 체내 효소 활성화하기 위한 5가지 조건. 뭐, 이거는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잠재 효소를 소진하는, 잠재 효소, 우리 갖고 있는 효소, 소진하는 어떤 그것들을 보면, 과식, 많이 먹거나, 과음, 흡연, 좀 과식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는데, 흡연, 육식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체내 효소가 비활성화되어 화학 반응이 완결되지 않아 질병에 걸리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질병과도 촉진된다. 과식, 과음, 흡연, 육식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 이렇게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PM 맞는 거 진짜 행복으로, 행운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체내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효소 방해 인자인 체내 화학 물질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온도, 최적의 pH, 이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온도, 최적의 pH,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으로 조효소를 활성화하고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위로 만들어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 우리 PM 제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PM. 이런 말이, 우리 PM의 기준 3종을 먹으면 80% 정도는 딱 커버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직결되잖아요. 지게 되고. 체내 요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5가지 조건. 5가지 라이프 스타일. 예. 자, 화학 물질 최소한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이 독소를 배출해야 되잖아요. 체액에, 세포가 떠 있는 이 체액에 독소를 배출하고 정화하고, 디톡스. 그 디톡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깨끗한 체액으로 만들어 주어 화학물질 최소화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면 체내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체내 효소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장수하는 지름길이고, 그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화학을 최소화하는 방법. 화학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런 이제 이 체액에 독소를 정화하는 이 디톡스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클린 다이어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이 체내 효소가 또 활성화되려면 체온이 37도를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36.5도를 알고 있는데 36.5도보다는 좀 높은 37도 정도 들어가면 체내 효소가 활성화가 피크치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체온 검사 많이 했죠? 체온 검사 할 때마다 놀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36.5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저체온증에 약간 체온이 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온도계가 하나 있어야겠어요, 집에. 내 몸의 체온이 어떤지. 중요한 거는 37도 정도 됐을 때 우리 체내 효소 활성화가 피크치에 달한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자, 이거는 36.5도에서 37도 정도를 유지하는 얘기고, 반대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그 기준이 42도씨 이상 올라가면, 우리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 열 올라오면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42도씨 이상 올라가면 왜 난리가 나냐?
그때 체내 효소가 비활성화돼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열이 나면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또 비활성화돼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다는 게 자기의 그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즉 왜 죽냐? 체내 효소가 비활성화되면서 죽는 거예요. 이런 거. 체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소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세 번째가요. pH. 제가 이 다음에 지금 또 제품 미니특강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 pH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체액은요. 제가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pH도 우리 몸에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액티바이 세럼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피부는요. pH가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 또 화장품도 이제 앞으로 또 리테일 해야 되니까 피부는요. 보통 그 pH가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5.5. 약간 약산성이에요. 이유가 이 피부도요. 1차적인 어떤 방어 라인이에요. 방어 라인. 그러면 이 세균 이런 것도 이게 알칼리성이 아니라 약 산성이어야 이런 균들이 침투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는 pH 5.5라는 거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몸 부위마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부위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요. 신생아들은 이 pH가 4.5 정도로 하고요. 4.5. 더 훨씬 낫잖아요. 난 처음에 약 알칼리성이어야 될 게 아니라 그 4.5. 그러니까 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기들이 이제 피부의 pH가 4.5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체액. 체액은 뭐예요? 우리 세포는 이 체액의 바다에 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체액은 pH 7.4,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할 때 이게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pH예요. 보시면 여기서 뭐냐? pH가 뭐냐? pH라는 거는 이 수소 이온이 이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pH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pH라는 거는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pH라고 하는데 중성이 7이에요. 7을 기점으로 해서 7 밑으로 내려가면 산성,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거고. 보시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중성, 아밀라제, 또 트립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체내 효소는 대부분 7.4 약 알칼리성 환경에서 효소가 가장 높습니다. 7.4.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하지만 위는요. 우리 위의 위산이 건강한 위산이 pH 몇이라고요?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강산성이에요. 강산. pH 2.0 정도의 강산이에요. 근데 이 강산 안에 이 위산 안에 이제 펩신이라고 있어요. 펩신. 이 펩신이라는 게 있는데 펩신도 효소거든요. 효소. 이 펩신은 위산에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런 강산에서 보이죠? pH 2, 펩신 이런 강산에서 체내 효소 활성도가 높다는 거고 대부분은 10.4다. 그런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이라고 해요. 트립신은 알칼리성 9.5의 중알칼리성 환경에서 효소 활성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면 췌장에서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좀 요즘 공부 좀 했습니다.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췌장에서 나오는데 그 췌장에 우리가 위에서 음식물이 유미집 상태로 된 다음에 이게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장이라는 거 크게 보면 12지장부터 소장, 대장 다 장이에요. 장인데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아주 강산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딱 내려오면 여기 다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위와 장의 경계에
관략근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열릴 때 언제 열리면 이때 췌장에서 중산화 나트륨이 나와서 이 산성을 중화시켜서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싱겁게 먹으면 또 안 된다고 하는 말의 이유가 뭐냐면은 싱겁게 먹으면 이 중산 나트륨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 이 트립신이라는 거는 중알칼리성 9.5예요. 그러니까 이 위산에서 넘어오는 거 이 중탄화 나트륨이 알칼리성이거든요. 섞이면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트립신 같은 경우는 중알칼리성에서 활성도가 높다. 그러면 거의 췌장에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체내 요소는 7.4 정도의 약알칼리성 환경에서 활성도가 높다. 펩신하고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하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은 아니라는 거죠. 예외라는 거죠. 이런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액은 이렇게 양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좋고 또 여성의 질 쪽에 가면 또 이 pH가 달라요. pH가 다르고 우리 부위마다 아무튼 요거 pH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된 제품들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권장 섭취량. 근데 우리 권장 섭취량은 우리 세계 2차 대전 때 아주 건강한 20대 그 병사들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는 꼭 먹어야 된다. 응? 먹어야 된다. 죽지 않으려면. 그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권장 섭취 더 중요한 거는 최적 섭취량.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섭취량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상한 섭취량은 또 알고 있어야 돼. 너무 많이 또 넘어가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비타민, 미네랄 1 권장 섭취량은 역시 미국의 FDA가 정한 기준을 거의 따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도 예외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세계 요구량이 다 다르며 동일한 사람이라도 몸의 상태에 따라 생체 요구량이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장 섭취량을 맹신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왜 이 생체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효소 배웠으니까 지금. 우리가 각자들이 갖고 태어나는 효소 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조효사로 작용하는 비타민, 미네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액티바이저를 저 매일 먹는데도 어떤 날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6스푼, 10스푼 먹어도 이런 나의 프로션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날은 조금만 먹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 생체 요구량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권장 섭취량도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건 체력 섭취량. 내 몸에 맞는. 저는 사실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 저는 666으로 먹을 때 가장 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666. 666이 어떤 아시죠? 파워 칵테일에 2스푼 넣어서 3스푼 넣어서 11시에 3스푼, 3시에 3스푼. 잘못 말했어요. 정신이 없네요. 아침 파워 칵테일 3스푼 넣어서 6. 파워 칵테일에 3스푼 들어가 있으니까 11시에 6스푼, 3시에 6스푼. 저는 이렇게 666으로 먹을 때 저는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 비타민 B군이 에너지도 되고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임재산이가 저가 둘이 액티바이저 먹으면요. 그냥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먹어요. 일주일에 한 통씩. 일주일에 거의 한 통이 뭐예요? 더 먹지. 예. 이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FDA 권장 섭취량은 참고일 뿐 최적 섭취량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나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나 질병이 있으면 섭취량을 더 늘려야 한다. 그 메가요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피로가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이 권장 섭취량대로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이러한 권장 섭취량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체내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유익균 위의 장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 유익균, 유해균 우리 몸에서 발견된 체내 효소 중 50%가
장에서 만들어질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 체내효소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직 수수께끼라고 하는데 50% 정도는 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장내 생태계가 유익균 우위가 되어야 독소가 체내 효소 발생을 방해하지 않고 장내 발효가 일어나 열을 만들어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체내 효소 활성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 똑같네요. 체온이 30도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열이 있어야 되죠. 열. 체온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려면 장이 건강해야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수족냉증이라든가 몸이 열이 좀 온도가 낮습니다. 장이 정말 중요해요. 식물의 뿌리 같은 기관이 장이잖아요. 장. 이 장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유익균이 우위에 유해균도 다 죽여도 안 돼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렇게 중간균이 있는데 이 중간균이 유익균 쪽에 이렇게 붙어야 돼. 그래서 유익균 우위에 장내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장내 생태계가 안 좋으면 장내에서 발효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가스가 지독하신 분들은요 발효가 아니라 장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냄새 고약하게 똥냄새부터 이런 방에서 지독한 거예요. 이런 분들 장내가 발효되는 게 아니라 부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체내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한 거고 수시로 체온을 37도 9도로 37도로 유지하고 체액을 7.4로 유지하고 내 몸이 산성화 되는 거를 계속적으로 우리 미네랄 우리가 리스토레이트를 먹는 게 이런 pH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미네랄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계속 체적으로 섭취하고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위로 유지하는 파워 칵테일도 이런 장내 유익균 위로 유산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일상화해야만 내가 체내 요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 예,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체내 요소의 진실 이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모르는 체내 요소의 첫 번째 진실은요. 지금까지 다 지금 복습식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효소의 80%를 소화활동, 소화대사에 활용하고 있고 남은 20%를 호흡, 순환, 재생, 해독, 면역 등의 대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10%만 소화효소로 쓰이는 것을 대사효소로 쓰면 수명이 20년 늘어난다. 20년.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않고 아까 그런 화학물질들 최소화시켜주면서 또 식품 효소를 많이 먹어주면 좋죠. 식품 효소. 호흡, 순환, 재생, 해독, 면역 등의 대사활동에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내 효소를. 이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인데 뭐 이러한 진짜 이 대사성 증후군, 대사증후군 이 대사증후군이 결국에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대사증후군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진설은 생식이 좋은 이유, 생식하는 이유가 생채소나 생과일에는 소화효소, 조효소인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효소가 덜 소모되고 그 여분이 대사효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여기 생채소나 생과일 이거 우리 파워 칵테일 열심히 먹으면 되죠.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비타민,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미네랄. 기초 3명만 잘 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단 말이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진실은 소식을 하면 장수하는 이유는 소화효소로 전환된 잠재효소가 대사효소로 전환되어 대사와 해독이 활발하죠. 자연치유로 효과되기 때문이다. 예, 하는 얘기죠. 잠재효소가 어디로 쓰여야 된다? 대사효소로.
소화제도 덜 쓰게 만들고, 제가 했던 것들 계속 그런 얘기고. 네 번째 진실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녁 자기 전 5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낮에 소화기관에 집중되던 혈액이 자는 동안 뇌와 손발에 집중되면서 뇌와 손발의 해독과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 뇌 질환이나 수족 냉증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수족냉 제가 보니까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밤에 또 뭔가 많이 야식 많이 먹는 분들이 이 수족냉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수족냉증이 그 뇌질환. 자기 전에 5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냐.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식사는 한 6시 정도에 일찍 먹고, 저 6시, 7시 안에는 빨리 먹고, 그 공복을 유지해야 이 혈액이 뇌와 손발까지 집중되면서 이런 뇌질환 충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야식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야식 많이 먹습니다. 아유. 근데 저 제품 더 많이 챙겨 먹어야 돼.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챙겨 먹어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반성합니다. 5번째 진실은 저녁 단식을 하면 소화기관의 휴식으로 잠재 요소가 대사 요소로 전환돼요. 해독 스위치, 지방 분해 스위치, 오토파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장수 유전 자원이 발현하여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과 몸과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 K피클 힐링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K피클에 대한 얘기들인데 저도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그 조명리 소장님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무조건 그 저녁 단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저녁 단식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독, 지방 분해, 오토파지, 성장 호르몬, 장수 유전자들이 발현된다는 거,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고 열이 납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소화기관의 휴식으로 대사 요소를 활성화하여 해독과 배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이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식하게 몸 아프다 그러면 막 다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아플 때는 안 먹는 게 더 도움이 된대요. 근데 자연 치유가 여기 발휘된다고 합니다. 몸에 열이 나는 거는 체온을 올려서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이다. 이런 자연 치유 과정을 자연 치유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 중에 동물도 똑똑한 게 있어요. 어떨 때. 저희 집에 우리 시바견, 우리 카리라고 해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들도요, 신기한 게 자기 몸이 좀 안 좋을 때는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 그 전에 밥을 안 먹으면, 무슨 어디 아프니? 이러면서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안 좋을 때는 안 먹어요, 동물들은. 안 먹으면 스스로의 그 자연 치유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동물이 때문에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느끼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화기관을 좀 쉬게 해야 돼. 쉬게 만들어야 이런 해독과 배설 기능이 강화되고 자연 치유력이 발동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모르고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결론은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수면 장애, 만성 질환, 코로나19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를 좀 70% 정도 소식을 하고 이 소식의 기준이 어떻게 되면요. 햇반 아시죠? 햇반. 햇반이 2가지인 거 아세요?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남자들은 그 햇반 정도 270인가? 제 기억에 270g인가? 그리고 작은 게 240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먹어야 된대요. 그 이상 먹는 게 아니고 한 공기 정도. 우리 한 공기 말고 2공기 막 듬뿍 먹잖아요. 소식을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한투는 저는 단식으로 체내 효소와 에너지를 소화 활동이 아니라 대사 활동에 많이 할당하면, 그러니까 당뇨 있는 분들, 고혈압 있는 분들, 고지혈증 있는 분들, 사실 이렇게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식이요법. 그리고 당뇨는 특히나 운동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운 9번 구운 죽염, 이건 체액을 그 약 알칼리성으로 7.4 정도의 pH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흡수력이 뛰어난 비타민, 미네랄, 흡수력이 뛰어난 비타민, 미네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PM 제품, PM의 흡수력이 최고인 제품 매일 섭취하면, 기초 3종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제가 기초 3종, 기초 4종을 제가 하나의 포에버 건강 솔루션으로 설명하면서 기초 3종에 4종을 드시면 결론은 어떠한 제품이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복원해주는 그러한 건강 솔루션이다. 저는 결론은 그렇게 기초 3종과 4종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에 관련된 지식들, 이런 거를 이런 미라클 모닝 시간에 모닝 비즈니스 때 하는 얘기는 이러한 건강 지식들을 내가 좀 쌓으면 우리 PM 사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PM 제품이 공부할수록 PM 제품이 진짜 좋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지금 월세 미라클 그룹에서는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이런 건강 아카데미를 힐링 캠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이런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참여도 되고요. 또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힘들다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좀 공부하셔서 건강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가져야, 그리고 거기에 제품 지식과 제품 체험, 그리고 약간의 판매 스킬을 가지면 우리 사업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뭘 올려드렸습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다단계 사업자도 그런 원천징수 사업자로서 정확히 이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맞는데도 그전에 그 햇살론 같은 대출도요. 다단계 사업자들은 대출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됩니다. 저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이제 다단계 사업자도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알면서, 또 우리는 이런 또 건강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21세기 최고 유망 직종은요, 건강 사업이에요. 우리는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되는 사업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PM이 있는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 중심에 PM이 있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게 되는 거고, 자기의 어떤 신념과 확신도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 월터 미라클 그룹은 학습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